예, 저희가 특집을 통해서 또 2021년도 경제 전망과 또 여기에 따른 투자 전략 계속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오늘은 KB증권 김두원 이코노미스트와 함께 그 전략 부분 그리고 전망 부분 한번 얘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역시 오랜만에 뵙습니다. 오랜만에 뵙습니다. 특집을 하니까 이게 좋습니다. 저 오랜만에 뵙는 분들이 많은데요. 지금까지 시장을 어떻게 읽고 계시고 그리고 앞으로 특히 내년 이제 1월이 되면 아무래도 미국에서는 바이든 정부가 출범하기 때문에 큰 이벤트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후의 변화들 좀 어떻게 예상해 볼 수 있겠습니까? 네, 말씀 주셨던 것처럼 아직 올해가 다 마무리된 건 아닙니다. 하지만 거의 9분응선 이상 마무리 시점에 왔다라고 보고요. 생각보다 코로나 위기라는 게 2020년도에 있었는데 우리 금융시장만 놓고 본다면 꽤 빠르게 회복을 넘어서 상승 트렌드를 보였다라고 저는 감히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 주셨던 것처럼 미국에서의 큰 변화가 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가 정확히 1월 20일부터 이제 출범을 하게 되면 많은 변화들이 예상되는데요. 그 역시도 투자 포인트와 연결시킬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미리미리 그 부분들을 캐치할 필요가 있습니다. 가장 중요했던 것은 재정 정책이 힘을 낼 거다라는 것입니다. 재정 정책이라는 게 정부가 돈을 쓰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디에 돈을 쓰는지에 따라서 투자 포인트가 달라질 수 있는데 바이든 정부가 보고자 하는 재정 정책의 투자는 최근에 나타나는 기후변화 아니면 에너지 패러다임의 시프트 이런 대전환에 있어서 상당 부분 돈이 들어갈 거다라고 저희가 기대를 하고 있고 또 일부 그런 플랜이 계획들이 나타나 있기 때문에 상당 부분 돈이 들어가는 그런 기후 환경 변화에 대해서 저희가 트렌드화시키고 주목하자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로는 이 재정의 막대한 정책들이 결국 코로나19 이후에 미국 사회에서 가장 큰 문제가 양극화입니다. 이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해서 이전 지출 형태로 가계 소비 보존에 돈이 들어갈 것입니다. 그렇다면 미국 가계 소비가 더 이상 무너지지 않고 견고하게 상승할 것이다. 이 두 가지 트렌드가 바이든 행정부가 보는 미국 사회의 큰 변화일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기후변화, 나아가서는 친환경 사업 쪽으로 당연히 여러분들의 아이디어를 확장해 갈 수 있을 테고 그리고 이와 함께 또 한 축으로는 가계 소비 보존을 위해서도 미국 정부가 노력할 것이다. 실제로 경기 부양책도 이제 서명이 됐고 여기에 따른 기대감들도 증시에 유입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내년 흐름들도 계속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고 미국뿐만이 아니라 글로벌 경제 자체가 내년에는 정말 이제 회복다운 회복을 보여줄 수 있을까에 대해서 먼저 큰 그림에서는 좀 방향성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지금쯤이면 사실 약간의 자신감도 필요한 시기입니다. 왜냐하면 생각보다 백신이 빠르게 개발이 됐죠. 따라서 백신 관련된 산업들, 테마들이 움직이고 있는 것도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이 회복의 기회들이 좀 더 빨리 온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영국에서의 코로나 변이 가능성, 또한 한국에서의 일간 신규 확진자 수가 1,000명을 넘고 있고 이런 것들을 보면 글로벌리 코로나19가 과연 백신이 나오면 잡힐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불안감도 동반 내포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저희가 봤을 때는 기본적으로 2021년 글로벌 경제에는 회복의 방점이 있다라고 감히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보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결국 코로나19를 벗어나는 가운데 주요국들이 꽤 단단하고 과감하고 강력한 정책들을 폈습니다. 이 정책들이 금융자산뿐만 아니고 우리 실물경제의 회복을 이끌 수 있는 모멘텀, 즉 요인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2021년도 글로벌 경제의 회복이 방점이 있다라는 큰 가정 아래서 전략을 짤 필요가 그런 시기가 도래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회복에 방점을 두는 2021년이 될 것이다. 주요 국가들의 주요 재정 정책이나 또 통화 정책도 그 방향성을 보일 텐데 아무래도 미 연준의 그래서 앞으로의 스탠스를 계속 한번 전망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완화 기조 쪽으로는 계속 갈 것 같긴 한데 글쎄 어떤 스탠스 변화가 또 일어날 수 있을지 각종의 시나리오를 좀 꼽아 봐야 되니까요. 연구해 보시면 좀 어떤 결과들이 나옵니까? 사실 재정 정책이 정책에서는 좀 더 중점, 즉 무게가 쏠릴 것 같습니다. 흔히 정책 그러면 정부가 돈을 쓰는 재정 정책과 중앙은행들이 금리를 조작하는 또한 양적 완화를 통해서 하는 통화 정책이 있습니다. 자, 코로나를 벗어나는 가운데 지금까지는 통화 정책의 상당 부분 중점, 이 무게가 쏠렸다면 이제부터는 재정 정책에 좀 더 무게가 쏠릴 것이고요. 그런 것의 연장선상에서 보면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께서 가장 중요시하는 것, 과연 내년도 금리가 오를 것이냐. 시중금리는 지금보다는 오를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하지만 금리가 오른다고 해서
우리가 과거 위기 이후에 경험했던 금리가 오름으로써 금융자산 이런 위험 선호가 꺾이는 이러한 부작용이 과연 내년도에 있을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는 저희가 생각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정부들의 부채가 많아졌기 때문에 특히 미국 기준으로 보면 CBO라는 지금 미국의 의회 예산국에서 올해 코로나 때문에 미국의 재정적체 부채가 GDP 대비 100%를 넘었다는 통계 발표가 있습니다. 자, 그만큼 부채가 많아졌다는 것은 앞으로 이런 금리가 상당 부분 오르기에는 경제적 펀더멘털 측면에서도 그렇지만 정치적인 측면에서도 상당 부분 제한적일 것이다라는 의미에서 금리의 상승으로 인해서 오히려 주가 금융시장이 조정받는다는 전략을 짠다면 오히려 낭패를 볼 수 있다. 저금리 기조가 내년에도 지속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일각에서는 시중금리가 이미 오르고 있다라면서 약간 조금은 관리를 해야 되지 않겠냐라는 얘기도 분명히 있습니다만 다만 약간 논조는 좀 달랐습니다. 시중금리가 약간 오름세를 보인다 하더라도 이것이 투자 심리가 꺾인다 쪽으로 베팅을 한다면 낭패를 볼 수 있다라는 얘기를 들어봤고요. 오늘 뭐 우리 시장도 그리고 뉴욕 시장도 강세를 기록하는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물론 이제 추가적인 경기 부양책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사인도 사인이지만 유럽과 또 영국과의 브렉시트 타결도 또 하나의 불확실성이 해소가 되면서 시장도 시장이고 달러 약세나 위험자산 선호 쪽으로 더 당연히 심리가 치중될 수밖에 없는데요. 어떤 환율에 대한 방향성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일단은 브렉짓이라는 큰 이벤트가 가격 변수라는 우리 달러 환율에 영향을 어떻게 미칠까 여러 가지 가정들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했던 것은 결국 노딜만 아니면 된다라는 불확실성이었습니다. 기한을 며칠 안 남고 지난 연휴 사이에 노딜 브렉짓이 해결이 됐죠. 즉 불확실성이 제거가 됐기 때문에 그렇다면 기존의 위험 선호, 즉 달러는 약해지고 원화는 강하게 되면 그 가운데 외국인 수급이 국내로 들어올 수 있는 이 기조가 당분간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브렉시트와 관련해서 그리고 환율 시장과 관련해서의 영향력들도 함께 체크를 해봤는데요. 다만 그 우리 시장에서도 그러니까 달러 약세 기조가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이면 원달러 환율 같은 경우에 하방을 어디까지로 좀 봐야 될지 이게 좀 궁금해서요. 달러 환율의 레벨 같은 경우는 물론 전망을 하는 데 있어서 항상 가정을 하셔야 되는 게 지금의 현 상황이 이어진다는 큰 가정을 깔고 저희가 레벨을, 즉 수치를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달러 환율이 며칠 전만 하더라도 1,000원을 깰 것 같은 가파른 강세였다가 최근에 코로나19 재확산 아니면 이런 노딜 브렉시트에 대한 우려 이런 것들 때문에 다시 한번 반등, 즉 달러가 약해졌었는데요. 상승했다는 것이죠. 자, 이런 의미는 레벨은 저희가 1,050원을 1차 하단으로 제시해드리고 있고요. 즉 앞으로도 원화의 강세, 달러의 약세 흐름은 이어질 것이다. 하지만 1차 저항선이라고 할 수 있는 1,050원 선에서는 일단 속도 측면에서는 다소 조금 느려질 수 있는 구간이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방향성 자체는 원달러 환율의 추가적인 하락, 뭐 어쩔 수 없겠지만 그래도 1,050원 선은 방어를 해주지 않을까라는 지금 현재로서의 가정으로 이렇게 추산을 한번 해봤고요. 약간 시장에서 뭐 불안감까지는 아닌데 지금 얘기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인플레이션이라는 단어 언론 보도를 통해서도 요즘에는 좀 종종 보실 것 같습니다. 경기 회복이 되면 당연히 인플레이션이 나오는 건 맞는데 다만 어떤 속도 측면이나 아니면 컨트롤을 할 수 있는 정도의 인플레이션이냐가 또 주요하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요. 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네, 말씀 주셨던 것처럼 오늘 어떻게 보면 제가 나오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일 수 있습니다. 매우 중요한 형국이고요. 타이밍이 조금 빠를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미리 대비를 해야 되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경제가 회복하는 관점에서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통과 의뢰들이 있죠. 그렇다면 그것은 인플레이션에 대한 기대와 물가 상승, 금리 상승일 것입니다. 투자자분들이 내년도 어렴풋하게 생각하는 물가의 경로들이 있습니다. 가만 생각해 보면 올해 코로나가 2분기에 격화되면서 글로벌 경제가 매우 안 좋았었죠. 그렇다면 기저효과라는 거, 즉 가만히 놓고 보더라도 내년 2분기, 즉 2021년 2분기에는 물가가 꽤 크게 오를 것이다. 왜냐하면 올해 2분기가 안 좋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1년의 터울을 갖고 기저효과가 나타날 것이다 라고 다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내년 하반기로 가면 다시 물가는 안정세를 보일 것이다. 왜냐하면 코로나19가 워낙 강력한 피해를 입혔기 때문에 그 이전으로 실물 경제가 돌아가기에는 꽤 오래 걸리기 때문이다라는 것이 깔려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서 백신에 대한 기대감이 꽤 빨리 왔고요. 또한
공급과 수급 측면에서의 이 미스매치, 수급에서의 미스매치가 상당 부분 비용을 상승시키고 있습니다. 자,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생각했던 것처럼 하반기 물가가 내려오지 않을 가능성, 아니면 더 나아가서 2분기 물가가 피크를 친다 하더라도 그 레벨 자체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높아질 가능성, 이 두 가지 리스크가 결국 인플레 관련된 산업에 큰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소지가 있기 때문에 이 점을 저희가 주목할 때가 됐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어떤 예상치를 뛰어넘는 인플레이션일 가능성도 염두를 해주셨고요.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도 한 가지 옵션이자 변수로 좀 꼼꼼하게 계속 체크는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뭐 아무래도 뭐 시장에 대한 변수들 얘기하다 보면 당연히 코로나19로 다시 돌아올 수밖에 없는데 이제 백신도 생각보다 빨리 나오고 있고 시판 가능성도 생각보다 그 타이밍이 빨라질 수 있기 때문에 내년 증시에서 코로나19가 차지하는 불확실성은 어느 정도가 될까?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지금 시점에서 전문가들이 바라보는 시기, 강도는 좀 더 상이할 것 같습니다. 좀 다를 것 같다는 얘기이고요. 하지만 제가 생각했을 때는 코로나19로 인해서 올해 2분기에 우리가 겪었던 이 최악의 상황에 대한 불확실성은 이제는 없어졌다라는 말씀을 감히 드립니다. 경제는 회복할 것이고요. 다만 결국 WHO의 통계에 따르면 과거 전염병들이 있고 난 다음에 백신의 상용화, 즉 부작용이 없고 모든 사람들이 집단적인 면역을 가질 만큼의 상용화는 적어도 10년 가까운 시간이 필요할 거다라는 게 과거의 통계입니다. 통계는 무시할 수 없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결국 백신에 대한 기대감을 안되 그 속도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상당히 더딜 수 있다는 것을 인지할 때가 됐다라는 말씀도 드립니다. 지금까지 뭐 질문들 통해서 코로나19에 대한 시장 영향력도 이렇게 살펴봤고 또한 연준의 통화 정책 그리고 스탠스에 대한 흐름들도 저희가 전망을 해봤고 인플레이션 변수까지 굉장히 주요하다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혹시 이 외에도 시장에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할 또 다른 포인트가 있을까요? 올해 하반기는 돌이켜보면 정치적 불확실성, 더 나아가서 미국의 이런 선거 관련돼서 불확실성이 있었습니다. 거의 매듭이 지고 있고요. 다만 마지막 관문이 있죠. 이번 주에 남겨져 있는 조지아의 선거 결선 투표입니다. 미국의 그 의회 중에서 상원과 하원으로 나눠져 있는데 이 상원의 구도를 결정할 수 있는 이벤트이고요. 블루웨이브라는 것이 결국 백악관과 이 양원을 전부 민주당의 대표인 파랑색의 물결이 있는 전부 장악하는 이러한 이제는 우려가 됐는데 우려 가능성이 높아질 소지가 있습니다. 자, 만약에 결선 투표에서 야당인 민주당이 현재 구도에서는 상원에서 민주당이 야당입니다. 야당이 2석을 전부 다 가져가서 블루웨이브가 확률이 높아진다면 지금부터 금리는 상승 모멘텀이 꽤 크게 있을 수 있다라는 불안감도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부터는 전망이 중요하겠죠. 저희 KB증권은 이번 주에 있을 조지아 선거에서 공화당이 상원이 다수당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따라서 금리 상승이 제한적일 수 있다라는 의미에서 여전히 해가 넘기더라도 연말과 연초에 이런 상승 모멘텀은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저희 자율막한 뷰도 좀 드립니다. 미국 선거에 대해서도 마지막 방점을 끊어주셨고요. 마지막으로 글로벌 증시에 대한 방향성 전망들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방향성 잡고 계세요? 일단 저도 뭐 연말 연초에서 많이 듣는 질문 중에 하나인데 결국 핵심은 많이 비싸지지 않았는가에 대해서 귀결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끊임없이 올랐고요. 또한 가파르게 올랐기 때문에 이 밸류에이션 측면에 대해서 좀 비싸진 거 아닌가에 대한 우려도 있습니다. 오죽하면 미국의 중앙은행장인 파월이 의회에 나가서 금융안전보고서를 통해서 아직까지 역사적으로 봤을 때 그렇게 고평가된 건 아니다라는 멘트를 할 정도로 최근에 이 고평가 논란이 일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만큼 회복이 빨리 왔다라는 것이죠. 상승폭은 2020년이 2021년보다 높을 겁니다. 즉 내년도는 올해보다 강도가 크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올해 우리 증시를 이끌었던 이 상승 모멘텀이 해가 바뀌는 내년에는 없어질 것이냐?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전히 상승 추세는 이어지는 2021년을 기대해도 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역시 기대감을 가지고 다만 변수들도 저희가 체크를 해드렸으니까요. 참고하시면서 내년도 또 포트폴리오 전략도 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KB증권 김두원 이코노미스트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